네, 22대 총선이 오늘로 꼭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이 북한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달에만 3차례 순항미사일을 쏘는 등 무력 도발을 8차례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북풍. 이 사전적 의미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북한 문제가 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걸 가리키곤 합니다. 날씨에도 등장하지만 대체로 뉴스에선 아래 의미로 쓰이고 있죠. 1987년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1987년 11월 말 대선 전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입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김현희 등이 칼 858편을 공중 폭파해 승객과 승무원 115명 모두 실종된 참사였습니다. 특히 투표일 하루 전에 폭파범 김현희가 서울로 압송되면서 국민의 반북 정서가 최고조에 올랐고 그 결과 당시 집권 여당인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1996년 4월 15대 총선을 앞두고 북한 무장병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침입을 해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고요. 또 1997년 대선 땐 당시 한나라당 측이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면서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를 부탁한 이른바 총풍 사건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어 2000년 총선 직전 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계획이 발표가 됐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전엔 북한이 서해에서 천안함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이 주로 관영 매체를 동원해서 선보이는 심리전도 북풍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달 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낸 담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 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력을 키우는 데 공헌한 특등 공신이라면서 직접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이른바 갈라치기 전술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북풍이 남한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과거엔 북한이 촉발한 안보 불안감이 보수 진영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엔 특정 정당에 도움이 된다고 볼 논리도 또 선거를 좌지우지한다고 볼 근거도 모두 약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약발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김정은이 남쪽을 향해서 뭘 쏴버릴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이 신북풍이 되는데 네. 그랬을 때 민주당이 유리할지 국민의힘이 유리할지 몰라요. 네, 몰라요. 정치권 유불리를 떠나서 남과 북이 최소한의 안전판 없이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는 상황에선 북풍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칫 한반도를 경랑으로 몰고 갈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남과 북 사이에 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7개 항의 공동성명이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네, 정전협정 체결 19년 만인 1972년 남북이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의 뜻을 모아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제시된 자주와 평화, 민족 대단결의 대원칙은 그 뒤로 모든 남북 대화의 기본 지침이 됐죠. 더 나아가 1991년 채택이 된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고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불과 3년 만에 급반전합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네, 아니, 지금 정 선생도 아마 네, 1994년 남북 실무 접촉에서 북측 대표가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을 꺼내든 건데요.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응해 이듬해 북방 백서엔 주적, 즉 주된 적은 북한이라고 처음으로 명시됩니다. 그러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주적이란 표현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북방 백서에선 주적 용어가 삭제가 되고 대신에 직접적 군사 위협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이후 정부들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칭하진 않았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잇따랐지만 수위를 조절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했고요. 남북관계 해빙기였던 문재인 정부에선 아예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만 적시됐습니다. 그러나 주적 개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금 고개를 들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와 당선인 시절 주적은 북한이라고 강조했고 북한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재작년 8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조선이야말로 불변의 주적이라며 공세를 가합니다. 급기야 올해 들어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헌법에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고 주적이라고 명기해야 한다면서 가세한 겁니다. 윤 정부의 첫 국방백서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부활한 정도로 아직 주적이 담기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발간될 국방백서에선 북한을 어떻게 지칭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남북의 강대강 대치가 말에서 끝나지 않고 무력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10명 중 9명 이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종현 학술원이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91%로 지난해 77.6%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한 걸로 보는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가 60.8%였습니다. 북한이 최근 김정은 정권 종말을 거론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대북 발언을 겨냥해 물리적 충돌의 기폭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면서 도발은 물론 대남 위협 수위도 더욱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적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선봉장이 돼야 한다. 지난달 24일 공군 17 전투비행단을 찾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장병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물리적 충돌의 기폭제가 될 거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통신은 신 장관이 한반도 인근에 미국 항공모함 3척이 전개됐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최악의 망발을 했다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이어 전쟁 중에 있는 두 적대국 관계에서 이러한 폭언은 노골적인 선전포고라며 남북을 또다시 적대 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최근 진행된 우리 군 훈련을 거론하며 한국의 운명을 결단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급속도로 밀착하면서 우리를 향한 위협도 더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신원식 장관을 직접 거명 비난한 것은 대남 대적 부정 강화의 측면도 있지만 군사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뒷배론에 따른 자신감이 다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앞서 러시아 외교차관 방한 기간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의 선제적 핵공격을 옹호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혐오스러운 발언을 했다는 망발을 펼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에 놓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하는 한편 북러 밀착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지난해부터 북러 양국은 크게 밀착하는 분위기지만 그에 비해서 북중 관계는 상대적으로 미지근한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중국 외교부 대표단이 방북하는 등 북중 수교 75주년인 올해를 맞아 양국 간 협력 확대 시동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최대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러 양국은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답방 차원에서 오는 3월 러시아 대선이 끝난 이후 방북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대로 북한과 전통적 혈맹 중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미지근한 분위기였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중 수교 75주년인 올해 들어 북중 간 교류 협력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차관급인 순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최근 평양을 방문해 북한 최선희 외무상 등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외교부 부부장 선위동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대표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이에 더해 양측은 문화 체육 분야 교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일국 체육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체육성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북중 간 체육교류 의정서에 서명했고 중국 랴오닝성 문화대표단 예술인들은 평양을 찾아 친선 공연을 펼쳤습니다. 북한으로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맞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을 뒷배로 활용할 필요성이 크고 중국 입장에서도
북러 밀착 추세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북중러 3자 구도를 만드는 데는 중국이 적극적이지 않지만 양자 관계를 최대한 이용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다만 미중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중국이 북한과 한껏 밀착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의미 부여는 굉장히 크게 할 겁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로 수교 75주년에 대한 의미죠. 현 상황을 변화시키고 현재 관계에서 더 강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시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열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밀착하는 가운데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우리나라를 찾아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북핵 문제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한러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이 지난 2일 외교부 인사들과 연이어 회동했습니다. 먼저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열었는데 양측은 북핵 문제 관련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한러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우리 측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시아가 이를 즉각 중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같은 날 카운터파트인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도 만나 양국 현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정 차관보는 러시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러시아 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협의들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만 한러 관계 관리 의지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회의를 진행하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파행으로 치닫지 않게 외교의 문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는 것이거든요. 루덴코 차관과의 협의들이 이루어진 다음 날에는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는 일까지 발생해 양국 간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합니다. 앞서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지적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노골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면서 대사 초치로 이어진 겁니다. 이처럼 북한과 우크라 전쟁 등 안보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한러 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최근 더는 통일을 논하지 않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나라 관계로 보겠다며 자극적인 발언과 군사적인 위협을 일삼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체제를 지키기 위한 위기감에서 나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도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국가관계라고 규정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대남기구를 폐지하며 통일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한민족, 한국가 두 체제를 유지하면서 남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던 김일성, 김정일의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마저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대남 정책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북한 체제 유지에 위협을 느낀 김정은 위원장의 불가피한 선택이란 해석입니다.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나 평양문화보호법 같은 악법을 도입해 남한 문화를 막아봤지만 북한 MZ세대가 우리 문화에 쉽게 접근하면서 체제 붕괴의 위협 요소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정립해 북한 주민의 생각을 변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흡수 통일의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가 대일주의 한참 하다가 제발 좀 따로 살자, 우리 좀 내버려 달라
라고 했고 그런 걸 보면은 북한은 그야말로 헤어질 결심을 3, 4년 이상 하다가 이제는 그것을 좀 더 정책적으로 선언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우리를 다른 나라, 교전 국가로 규정하면서 공격에 대한 부담을 던 만큼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북방 한계선과 군사 분계선 등에서 제한적인 도발이나 백령도 등 서해도서에서 민간을 상대로 한 공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과거 서독이 동독에 두 국가 체제 요구를 거부했던 것처럼 통일을 목표로 한 대북 정책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이 어제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의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는데 순항미사일의 정밀 타격 능력을 높이고 핵탄두를 탑재하거나 고위력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험 발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하늘로 향합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입니다. 발사 장소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평양 인근으로 보입니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순항미사일이 저고도로 비행하며 인공 구조물을 폭파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북한은 신형 무기체계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시험이었다고 밝혀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대 비행거리 2,000여 킬로미터 안팎에 오차 범위가 10m 이내로 알려진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북한이 공개한 순항미사일은 탄두부를 느린 형태로 보이는데요. 장거리 및 저공 비행에 이어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은 특히 순항미사일의 초대형 전투부, 즉 탄두 위력 시험을 진행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핵탄두 탑재나 재래식 고위력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도를 내비친 겁니다. 탄두 부계가 늘어나며 비행 시간도 크게 줄어 한두 시간이었던 기존 순항미사일과 달리 이 미사일의 비행 시간은 수십 분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대공 미사일인 신형 반항공 미사일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혀 공중 요격 체계 개발에도 나서는 등 다양한 무기 체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선전화까지 제작하는 등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남 적개심 고취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배경에는 수도 평양과 비교해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 북한의 지방경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하도록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직후 북한 주민들이 보는 방송 뉴스의 날씨 코너에선 그동안 같은 색깔로 표시했던 한반도 지도 그래픽을 다른 색깔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엔 어린이 방송 시간을 알리는 방송 화면에서도 통일이라는 글자를 없앴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정식 국호를 넣은 선전화를 제작, 배포하며 적대적인 남북관계 분위기를 주민들에게 각인시킨 데 이어 적들이 그 어떤 형태의 도발적 행위도 압도적인 대응으로 철저히 무자비하게 지압 분쇄할 수 있게 확신성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며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자신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유산인 조국 통일 3대 연장 기념탑까지 철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는 배경엔 수도 평양과 비교해 열악한 지방경제 사정이 숨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통일부는 식량 배급은 물론 주민 생활 전반에서 평양과 다른 지방 간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정은 위원장은 지방 인민들에게 초보적 생필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 배급제 붕괴 실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지방발전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지방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남 차단 정책을 강조하면서 지방경제 발전을 지시를 했지만 현재 군사 위주의 정부 예산 투입으로는 어떤 문제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방 주민 불만을 외부로 돌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 당국이 대남 도발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에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에도 북한이 전략 순항 미사일 네. 시험 발사를 이어갔습니다. 순항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북한이 이제 한반도 전체를 이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어떤 이제 작전을 쓰고 있다. 이런 거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여기에서 특별한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원이 되고 있는 건데 예. 순항 미사일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의 경우는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대상인데 예. 순항 미사일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쏘면 도발을 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순항 미사일을 쏘면 도발을 했다고 말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면 도발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 그게 우리를 향해서 직접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국제 규범을 위반하고 그것이 남쪽과 세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제 도발이라고 하는데 예. 나머지는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도발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순항 미사일을 쏘고 그럼 남쪽이나 미국에서 비난하고 맞대응 훈련을 하면 그걸 비난하면서 국제사회에 남쪽이 먼저 도발하고 있다라고 역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과 이제 순항 미사일은 그래서 다릅니다. 예. 근데 그래서 순항 미사일을 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은 굉장히 높이 발전을 했는데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순항 미사일 쪽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쟁 준비 차원에서 순항 미사일 쪽도 무기 개발하는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예. 아마도 북한은 가상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가상의 시나리오. 전쟁에 났고 오늘은 뭐 이쪽으로 쏘고 내일은 저쪽으로 쏘고 그래서 북한 군부는 지금 혼자서 가상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전쟁 시나리오에 맞춰서 오늘은 서해에서 내일은 동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악귀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북한이 서해상에서 발사했다고 밝힌 순항 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 이것도 북한이 지금 설정해 놓은 가상의 전쟁 시나리오에 맞춘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 초대형 전투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다른 기사와 좀 다른 독특한 부분이죠. 네. 이건 좀 이상한 말입니다. 사실은 화살 1형, 화살 2형, 불화살 3-31 이게 세 가지가 순항 미사일의 종류인데 그동안에 북한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 발사했다고 선전하면서 계속해서 핵무기 탑재가 된 걸로 가정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초대형 전투부라고 하는 말은 핵무기를 탑재를 했다라고 하는 걸 또 과시하는 거예요. 이중으로 과시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남쪽에서 무서워서 이제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죠. 그렇게 생각하고 하겠죠. 그러나 이 말은 앞에서 협박했던 게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초대형 전투부를 장착해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탑재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역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북한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남한 쪽을 불안과 공포에 떨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심리전을 벌이는 것이다.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자극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포조선소를 방문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쟁 준비를 언급하면서 해군력 강화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행보와 이 발언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큰 틀에서 이제 한반도의 군사긴장 고조라고 하는 이런 작전을 전개하면서 이제 탄도미사일이라든가 핵미사일 이런 쪽은 이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전쟁이 나기 위해서는 핵미사일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공군력도 있어야 되고 해군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전쟁 준비를 하고 시나리오를 해보다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8월까지는 해군이나 공군은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핵 미사일 쪽으로만 집중하다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특히 러시아와의 어떤 협력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가시화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 준비에 진심인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제 해군력 부족과 공군력 부족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8월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해군 기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사실은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지만 북한이 해군력 강화에 계속해서 집중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진심이다라고 하는 분석 이제 지난 거의 한 달 됐네요. 로버트 칼린 연구원이 이제 제시한 그런 분석의 결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할 결심이 섰다. 다르다. 예전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저는 그런 분석이 맞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분석이 맞으니까 전쟁은 필연적으로 날 것이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결론으로 가는 건 반대입니다. 거기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북한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말도 전쟁을 결심을 했는데 준비가 미흡하니까 준비를 하라고 당 간부들에게 지시한 상황입니다. 준비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 속에 준비 과정에서 해군력이 이제 많이 이제 보충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부합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 2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 이런 분석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뭐 한 2차례 정도 말씀드렸는데 감성적으로는 굉장히 그 공감이 가는 분석이에요. 총선 일정이 남한의 총선 일정이 있으니까 국론 분열, 혼란을 주기 위해서 좋은 시점이니까 이제 뭔가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논리적이나 또 경험적으로 보면 잘 안 맞는 분석입니다. 지금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남한의 총선,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그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진지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1996년도 4월이 단 한 번 예외적인 상황인데 그것조차도 북한의 전략이 아니고 남쪽에 안 기부하고 어떤 모종의 연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고 있어요. 그걸 지금에 와서 총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총풍 사건이라고 하는 게 북한의 작전이 아니라 오히려 남쪽의 정보기관의 일부 맹동분자의 소행이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의 총선 일정에서 하는 것은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맞는 주장이 없고 이제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게 북한이 이제 위협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고 막 협박하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남한 주민이 불안과 공포감에 휩싸여서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을 하지 말라고 이제 반대를 해야 이게 북한이 원하는 상황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위협하면 남쪽 주민들의 불쾌감과 불만, 분노를 적개심을 자극을 합니다. 오히려 보수 진영이 유리합니다.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검토가 됐다가 이제 생각은 있지만 못하는 상황이니까 총선 일정 때문에 북한의 움직임을 어떻게 이제 분석하는 것은 잘 안 맞는 것이고 오히려 북한 국내 정치 일정에 따라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제가 볼 땐 틀림이 없습니다. 북한의 국내 정치 일정 예를 들어서 뭐 4월 달에 김일성의 생일 이럴 때 뭔가 이벤트를 하고 그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그것에 연동이 돼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면 거기에 반발해서 또 뭘 하고 이런 식의 일정이 진행되다가 이게 남쪽의 일정하고 맞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연하게. 왜냐하면 그 2012년 상황, 13년 대선 때도 그 이제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이제 뭐 도발을 했다고 하는 건데 이게 2012년 4월, 2012년 12월 상황과 직결이 된 문제입니다. 그게 2013년 넘어온 것이 계속해서. 근데 2013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북한이 대선을 노리고 이제 어떤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맞지 않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심리전도 계속해서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북한이 한반도 자체를 상시적인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뭐 있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언뜻 보면 맞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한반도 자체가 상시적인 분쟁 지역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한반도가 상시적인 전쟁 위험 구역이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에 이제 한 200개 정도 되는 나라가 있고 이제 지역이 많은데 상시적인 분쟁 지역, 한반도를 포함해서 상시적인 전쟁 지역이
뭐 중동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도 이제 우리처럼 대립 구조가 있고 예전에는 발칸이 그랬고 아프리카에서 한 서너 군데가 인종 분규가 있고 이제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규모라든가 심각도라든가 이런 거 따졌을 때 중동보다도 오히려 한반도가 더 규모가 큽니다. 우리는 전쟁이 나면 100만 명 단위로 움직이는 엄청난 지역입니다. 중동은 이제 전쟁이 많이 나긴 하죠. 그렇지만 거기는 수만 명 이내 단위입니다. 우리하고는 규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렵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게 너무나 오래 지속이 되고 그게 구조화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상기시키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노력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정부가 들어오면서 한미일 협력이 심해지고 이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협력이 또 심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역이용하고 활용해서 신냉전 외교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현재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시키고 거기와 연동된 대북 경제 제재 이거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경제 발전을 해내서 궁극적으로 이제 한반도를 뭐 북한 중심으로 통합을 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골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신냉전 외교 차원에서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분쟁 지역화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지명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에 담긴 메시지는 어느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일단 언론에서는 한반도의 어떤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반영하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저는 그건 조금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세뮤얼 파파로 해군 제독이 이제 새로운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으로 지명이 됐고 이제 미국 상원의 인준청문회를 받고 있어요. 이제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이제 답변한 내용이 이제 이번에 보도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과 연결된 전략적 군사적 위험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가 군사적 분쟁 지역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남북이 대결 구도에 있고 북한이 언제나 전쟁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표준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최근에 지난 수개월 동안 특히 지난해 이제 11월에 9.19 군사합의 그가 이제 사실상 파기된 상태에서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꾸준하게 고조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세뮤얼 파파로 지명자가 이런 표준적인 답변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년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상원 청문회, 인준 청문회에서 뭐 이런 최고 지도자의 발언, 이런 군사 지도자의 발언은 그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도 하거든요. 미국이 워낙에 큰 나라하고 이제 무겁게 움직이기 때문에 표현이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도 이 정도 상황이면 조금 더 한두 문장 정도 한 단어 한두 개가 더 들어가서 뭐 현재 뭐 민감한 상황이 있다라든가 뭐 아주 뭐 굉장한 예전과 다른 위협이 조성되고 있다라든가 이런 표현이 들어갔을 텐데 그런 표현이 없어요. 이 얘기는 오히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미국 지도자들은 특히 군사 지도자들은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징후는 없다라고 하는 분석에 힘을 주고 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전쟁이 날 위험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 근거입니다, 이게. 발사 승인되었다. 전체 주의, 셋, 둘, 하나, 발사. 최고 6,000km까지 솟아오른 북한의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결과에 큰 만족감을 나타난 걸로 전해졌는데 이번에도 옆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아닌 10살짜리 딸 김주애가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한 김주애. 첫 등장 이후 아빠를 따라다니며 공개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데
80% 이상이 군사 분야에서였습니다. 의전 수준까지 높아져 자연스럽게 후계자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김주애의 등장은 꽤나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런 만큼 많은 썰이 나돌았는데요.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와 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풍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수령 유일 체제인 북한에선 넘버 2, 2인자란 없습니다. 오직 최고 권력자 한 명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북한에서 실세로 꼽혀온 인물이 있습니다. 김여정입니다. 김일성 직계인 백두혈통으로 오빠인 김정은을 그림자보자 하면서 당 장악력을 키웠습니다. 군 장성들과 고위 당 간부들이 김정은을 만나려면 먼저 김여정을 거쳐야 한다는 썰이 돌았고, 김정은이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채 사망하면 김여정이 권력 승계 1순위일 거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김여정의 위세는 어린 자녀를 둔 리설주를 불안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권력투쟁에서 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장성택 처형을 통해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9살짜리 딸 김주애의 갑작스러운 등장. 후계 구도를 둘러싼 권력투쟁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올해 초부터 김여정과 리설주 간의 권력투쟁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과 리설주 사이에서 모종의 권력투쟁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외교관을 지내다 귀순한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의 말입니다. 고 부원장은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리설주는 김여정이 과하게 적극적이라는 점을 우려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주애가 대회에 소개된 이후 김여정이 밀려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도 같은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김주애의 공개 행보와 관련해 막강해진 김여정의 위세에 위기의식을 느낀 리설주를 위해 김 위원장이 딸을 공개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후계 구도를 강조했다기보다는 김 위원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여성들 간의 경쟁을 해소하려는 복잡하고 미묘한 제스처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김주애의 등장 이후 김여정은 오빠 곁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지난 2월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열병식. 김주애가 김정은, 리설주와 함께 레드카펫을 밟으며 입장할 때 김여정은 군인들 뒤편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카메라 앵글에 잡힌 적조차 없습니다.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정일의 생일 광명성절을 맞아 열린 체육 경기에서도 김주애는 김정은과 함께 관람석 중앙에 앉아 집중 조명을 받은 반면 김여정은 뒷줄 가장자리에 앉아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주애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건 미국 NBA의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언론 인터뷰에서 2013년 방북 당시 김 위원장의 가족을 만났고 딸 주애를 안아봤다고 말하면서부터였습니다. 김주애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곳은 핵수저답게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이었습니다. 아빠 김정은과 함께한 첫 공개 행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과 유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좋은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국방 이후 김주애를 향한 북한 매체의 존칭 수식어 수준이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에서 존귀하신으로 바뀌더니 경애하는 존 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존경하는으로까지 올라갔습니다. 꿈결에도 그립고 뵙고 싶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호칭 변화는 더 눈에 띕니다. 지난달 말 북한 당국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리로 발사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김주애를 향해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의 샛별은
김일성의 초기 혁명 활동을 선전할 때 쓰는 표현으로 북한에서 최고 존엄의 자녀에게 이 표현을 사용한 건 처음입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장군이라는 표현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숙, 김정은에 이어 5번째로 백두산 장군에 등극한 것이라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4세대 백두혈통, 즉 김정은의 후계자가 김주애일 수도 있다는 뜻인데 후계 구도를 암시하는 듯한 의도적인 김주애 띄우기는 올해 초 기념우표 제작에서도 엿보였습니다.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 기념우표에서는 김주애의 백마가 담긴 우표가 제작됐고 몇 주 뒤에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 성공을 기념한다며 만든 기념우표 8종 가운데 무려 5종의 김주애의 모습이 실렸습니다. 김씨 일가 중 10살 전후로 기념우표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밖에도 김주애는 지난 9월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 때 김정은과 함께 주석단 특별석 정중앙에 앉았는데 군서열 2위인 박정천 군정지도부장이 무릎을 꿇은 채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8월 해군사령부를 방문했을 때에는 김명식 북한 해군사령관이 김주애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허리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수령유일 체제의 특성상 후계 구도는 극소수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공개된 김주애의 최근 행보와 북한 동향 등을 고려할 때 김주애의 후계자설은 여전히 유력한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정부도 김주애의 권력 승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행보를 본다고 한다면은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정은은 슬하에 일남 이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몇째인지 김주애가 둘째인지 첫째인지조차도 불분명합니다. 일각에서는 김주애가 후계 수업자 유학을 가야 하는 아들의 안전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저 4대 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부장적 사상이 지배적인 북한 사정상 김주애로의 세습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자식은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는데 김주애가 4대 세습의 주인공이 될 경우 5대부터는 백두혈통의 김씨가 아닌 다른 성이 최고 존엄이 돼 사실상 세습이 끊기게 되는데 북한 권력의 속성상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신격화돼야 하는 김씨 일가, 즉 백두혈통이 어릴 적부터 공개한 적이 없다는 점도 김주애의 후계자설을 반박하는 근거입니다. 김주애가 후계자로 낙점을 받았든 아니든 북한이 김주애를 부각시키는 의도가 4대 세습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른바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체제 결속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앞으로도 대내외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김주애 띄우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